자, 가격 효과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우리는 이 가격 효과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만약에 여러 개의 상품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X와 Y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X의 가격, Y의 가격이 변화한 거예요. X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Y의 가격만 뭐 하락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소비자 선택을 할 때 X와 Y의 가격의 비율하고 한계 효용의 비율하고 같아져야 되는 그런 곳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던가 또는 올라가던가. 그 얘기는 사회적인 가치가 변화했다. 이 상품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의 비율이 변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개인적인 이러한 가치는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가 달라져서 이 비율이 변화한 거죠. 이 비율이 변화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대로 이 소비점을 X 스타, Y 스타를 소비점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변경한다. 어떻게 변경할까? 가격이 비싼 것에서 싼 것으로 옮겨간다. 뭐 대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그러한 효과와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얘기죠.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시죠. 먼저 대체 효과라는 것을 그리고 소득 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는 방금 얘기를 했어요. 상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소비량이 변화하는 것. 여기는 상품 가격 변화에 의해서 실질 소득 변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싶은데, 우리는 최초의 균형점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할 때, 여기가 Y, 여기가 X. 그래서 X 스타 이만큼 구입하고 Y 스타 이렇게 구입하고 있으면서 효용을 극대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지금 만약에 XJY의 가격이 하락했다, PX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새로운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것의 기울기가 PX에 뭐 PY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뭐 새로운 기울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에 최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점을 본다면 소득 나누기 X의 가격이죠. X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점이 Y는 소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X만 소비할 수 있는 이 점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절대값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완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품의 어떠한 그 소비 조합을 생각을 할 때, 먼저 소득 효과라는 것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소득 효과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러한 예산선에서 이 예산선 내에서 소비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이러한 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영역이 생깁니다. 이 소비가 가능한 그러한 영역이죠. 그래서 XJ와 YJ와를 보다 더 많은 그러한 소비가 가능한 그러한 영역이 가능하죠.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소득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소비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지금 이러한 영역은 X제와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가능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다른 점으로 옮겨간다 라고 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 효과와 동시에 지금 우리는 가격의 변화에 대한 그러한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변화 효과는 우리는 여기서 보죠. 기존의 최초의 그 무차별 곡선입니다. 최초의 무차별 곡선인데 지금 처음에 예산선은 지금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X제와의 가격이 달라지면서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한 거죠. 가격의 비율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로 옮겨가는 것을 가만 보다 보면 효용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데 X와 Y의 그 구매량을 조합을 달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X의 가격이 달라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 것을 보게 되면 Y를 좀 덜 소비하고 X를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 것을 더 많이 소비하고 지금 가격이 변화가 없는 것은 덜 소비하는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Y 대신에 X로 대체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새로운 예산선의 기울기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고만 한다면 지금 이 원이라는 이 점에서 그 소비를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소득이 증가한 것과 동일하게 이러한 영역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이 영역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E1에서 E2로 옮겨가는 거죠. 요거가 E2입니다. 좀 타이핑이 번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죠? 한 번 봐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열등제인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열등제인 경우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하는 그러한 상품. 자, 그러니까 2에서 2원으로 간 거는 대체한 효과야. 지금 X제와의 가격이 하락해서 새로운 예산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기존에 있는 예산선은 여기 있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X와 Y의 조합을 변화를 시켰더니 Y 대신에 X로 옮겨가기는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 때문에 이 점에서 소비를 하지는 않고 이보다 더 작은 점으로 옮겨간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품은 X제와는 열등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X제와가 열등제인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열등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가격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을 하면서 이 상품이 열등제이냐 정상제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상제로 가려면 지금 여기 E1이라는 이러한 점에서 이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 정상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X제와 Y제와 둘 다 정상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2에서 E2로 최종점으로 올라간 걸 보게 되면 Y제와도 소비가 증가했고 X제와도 소비가 증가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X제와는 만약에 이 사람의 소득만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아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등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기펜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얘기할 때 기펜제라고 얘기합니다. 2에서 2원으로 옮겨왔어요. 여기다가는 제가 이러한 그 무차별 곡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선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 근데 무차별 곡선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2에서 2원, 그래서 2원에서 2,2로 옮겨가는 것은, 여기로 가는 것은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 때문에 옮겨가는데, x가 열등제이다. 그죠? x가 열등제이면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펜제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경우. 그래서 x제와의 가격이 지금 하락했어요. px가 하락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x의 소비량이 감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원에서 2,2로 2원이 아니죠. 2에서 2,2로 옮겨간 것을 보게 되면 x제와의 소비가 감소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열등제이면서 그리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등제, 기펜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수요 곡선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어떻게 보느냐?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선 새로운 균형점, 여기를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새로운 균형점,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또 새로운 균형점. 그래서 X1, X2, X3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P 그리고 X 소비량 가격이 높을 때 뭐야 이거, 그죠? 가격이 하락할 때 점점 더 많은 X에 대한 소비량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X에 대한 수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소비점들을 모아놓은 거다.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소비점,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소비점들을 모아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가상의 점들이죠. 만약에 이러한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예산선, 만약에 이러한 선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또 하나의 예산선, 그런 선들을 전부 다 이어나간다면 가격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가격 소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냥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가격 소비 곡선이다라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위에서와 같이 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소득이 없으면, 여가 시간이 있습니다. 여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여가를 하나도 가지 않고 전부 다 일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그 소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상황이죠. 그죠? 이 사람은 소득을 선택을 하느냐, 여가를 선택을 하느냐, 둘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을 포기를 하고 여가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소득에 대한 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여가를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포기한 소득 이렇게 되겠죠.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예산선이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여가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선이 있었는데 만약에 임금이 상승했어.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소득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분명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노는 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노는 걸 좀 줄여. 그리고 지금 일을 더해. 그래서 소득을 갖는 거죠. 그죠? 여가를 선택하게 되면 이만큼의 소득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가를 줄이고 지금 소득을 더 가져갔다. 대체 효과죠. 그죠? 지금 이렇게 대체 효과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실제로 변화한 이러한 예산선에서 새로운 소비점을 찾아보게 되면 여가와 소득이 여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E1에서 E2로 옮겨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선택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가도 더 많이 갖고 소비도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으로 가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점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더 높으면 여가도 더 갖고 나는 일도 더 많이 해서 소득도 가져가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일을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 지금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는 24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가를 무한정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4시간 곱하기 임금 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의 소득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 지금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서 2에서 2,2로 옮겨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2,2입니다. 그죠? 글씨가 왜 이렇게 엉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컴퓨터 간혹 이럴 때 있어요. 자, 임금이 인상하는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대체 효과가 분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옮겨갔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지금 소득을 줄이고 여가를 더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더 늘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가도 늘리고 지금 소득도 늘어나는 이러한 점으로 가게 된 거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은 이만큼만 더 증가해도 나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죠? 그렇겠죠. 사람들이 지금 임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작정 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 시간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임금을 가게 되면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그 소득에 다다르게 되면 그 이상의 지금 노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 정책을 잘 만들어 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계속 그 실업수당 문제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저임금제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노동자를 취업을 시켜주는 직원을 뽑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그러한 경우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임금만 받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비가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소득이나 소비나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소득이고 여기는 왜 소비예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걸 전부 다 쓰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잘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임금 인상에 대해서 대체 효과 그리고 소득 효과 위에서는 열등제 대체 효과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죠.
자,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그리고 가격 보조,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당연히 현금이죠. 사람들은 현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선택이 자유로우니까. 그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현물로 보조해 준다 그러면 지금 뭘로 보조해 준다 그럴까요? 글쎄요. 학교 식당 지금 학교 식당에 있는 식권으로 보조해 준다? 이렇게 되게 되면 좋아할까요? 그거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봐도 알지만 우리가 이것을 왜 현금 보조가 현물 보조보다 더 좋은지 지금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현금 보조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선택의 대상이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현금을 보조해 주게 되면 이만큼의 지금 소비 구간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서 소비를 하건 간에 지금 이 선택 영역이 지금 열려 있는 경우죠. 근데 현물을 보조해 준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X재화 말고 Y재화를 보조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Y재화를 너네들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만큼을 그냥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만큼을 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생기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죠. 나쁘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선택을 막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막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Y재화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Y재화를 조금만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죽든 살든 이것만큼을 먹어야 돼요. 이것만큼의 소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효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효용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원래는 지금 현금 보조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효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현물 보조로 막은 거예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효용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점에 있을 사람들의 선택권을 빼앗은 거죠. 여기 못 있어,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학식이 죽어라고 싫어서 가끔 가다 한 번씩 먹을까 말까 해. 그런데 학식으로 장학금을 주겠대. 그래서 이만큼을 갖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물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가 사회적인 효용성을 만족도를 더 높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그래프 다시 있죠. 가격을 보조해 주는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X재화와 Y재화가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이러한 형태로 지금 가격 비율이 있어서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여기서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상대 가격 체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가격 체제를 완전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어딘가로 옮겨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디로 갈지 불분명합니다. 완전히 다 분석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시장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상품의 가격 비율은 분명히 여기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가치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가격 체계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다시 이 상품에 대한 소비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되도록이면 가격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주장을 경제학자들은 하곤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런 주장들을 하곤 하죠. 근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